재원은 재능 있는 조경 건축가로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명성 있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많은 이들의 꿈처럼 보였다. 성공적인 경력, 탄탄한 재정, 그리고 반짝이는 한강을 조망하는 펜트하우스까지.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이상할 정도로 고독한 삶이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우려는 듯 일에 몰두하고 세심한 도면과 집중을 요하는 프로젝트에 자신을 파묻었다. 그는 가족도 없었고 친한 친구도 거의 없었다. 피상적인 사회적 관계로는 늘 존재했던 외로움을 달랠 수 없었다. 가끔 주말 오후 재원은 서울의 중심 공원으로 차를 몰았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화를 찾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끔은 즐겁게 노는 가족들이나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다. 그는 오래된 나무들과 화려한 꽃밭, 그리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것은 그가 잠시 쉬고 일과 건조한 숫자들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자신을 허락하는 드문 순간들이었다. 늦가을 어느 날, 단풍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공원의 맑은 공기를 갈라놓으며 쏟아져 내렸다. 비는 거세게 내렸고 차가운 빗방울은 살을 꿰뚫는 듯했다. 재원은 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편의점 처마 밑에 서서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심하게 비에 젖은 길을 향해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한 장면에 손에 든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빗물에 젖어 검은 머리카락은 엉망이 되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다. 그녀는 대략 5살쯤 된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필사적으로 비로부터 가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낡은 옷을 입고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에서 서로에게 바싹 붙어 서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로 떨고 있었다.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유독 창백해 보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커다란 천진난만한 눈으로 빗줄기 너머로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눈빛은 재원의 심장을 곧바로 꿰뚫는 듯했고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 순간 재원은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충동, 즉 연결감이었다. 그는 서둘러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편의점을 나섰다. 쏟아지는 빗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여인이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자신의 온기를 전해주려 애쓰고 있음을 알았다. 아이들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재원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아가씨,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재원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원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 경계심을 이해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친절은 때때로 의심받기 마련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값비싼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여인의 어깨에 걸쳐주고 들고 있던 큰 우산을 건넸다. 비가 많이 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잠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계세요. 아니, 더 따뜻할 겁니다. 여인은 망설이며 재킷과 우산을 바라보았다. 재원의 재킷은 분명 매우 비싼 고급 소재로 만들어졌을 터였다. 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게요. 재원은 단호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 아이를 내려다보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여전히 커다란 눈을 한 아이 중 하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원은 문득 몸을 굽혀 아이의 목에 살짝 손을 댔다. 아이가 추울까봐 옷깃을 살짝 올려주려던 참이었다. 그의 손은 우연히 아이의 귀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새 날개 모양의 점 위를 스쳤다. 그 점은 작고 섬세했지만 선명했고 놀랍게도 그 자신의 점과 똑같았다. 재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이는 살짝 움츠러들었고 재원은 황급히 사과하며 손을 거두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더니 황급히 두 아이를 조금 더 멀리 끌어당기며 다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저희는 이제 가야 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녀는 급하게 말하더니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떠났다. 잠깐만요. 재원이 불러 세웠지만 그녀는 이미 하얗게 쏟아지는 빗속의 나무들 뒤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비를 맞으며 그 마른 새 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이의 목에 있던 점의 이미지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점은 그것은 그의 가족의 유전적 표식이었다. 김씨 가문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점이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재원은 편의점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따뜻한 커피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첫사랑, 지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날들, 끝나지 않은 약속들, 그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라짐까지. 저 두 아이가 지우와 관련이 있을까 재원의 마음속에 커다란 질문이 떠올랐고 그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평온했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장, 놀라움으로 가득한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편의점 앞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쌍둥이 아이들과 특히 그 아이의 목에 있던 새 날개 모양의 점은 재원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커피를 마실 때조차 그 이미지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 점은 너무나 선명했고 너무나 익숙했으며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오래된 기억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는 그 점이 자신의 가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특징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가 현재로 돌아온 것일까? 재원은 불현듯 대학 시절의 첫사랑 지우를 떠올렸다. 지우는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았다. 늘 조용하고 다정했으며 섬세한 마음씨를 가졌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재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재원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다. 두 사람은 캠퍼스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지우는 예술을 사랑했고 특히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그녀는 재원에게 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깊었지만 졸업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오해와 상황들로 인해 지우는 갑자기 그의 곁에서 사라졌다. 아무런 설명도 마지막 인사도 없이 재원은 그녀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급하게 이사를 가버린 데다 연락처마저 바뀌어버려 결국 지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재원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그 상실감을 외면하기 위해 더욱더 일에 몰두했고 건축이라는 견고한 세계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이제 와서 그 작은 점 하나가 그 모든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다시 불러왔다. 재원은 더 이상 이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두 아이와 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는 듯한 간절함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쌍둥이 아이들이 떠났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지만 비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이미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원은 다음 날부터 조용히 그 편의점 주변과 공원을 오가기 시작했다. 그는 멀리서 설아와 아이들을 관찰했다. 매일 아침 설아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는 낡은 유모차에 재활용품을 싣고 다니는 듯했다. 그녀의 옷은 늘 단정했지만 닳고 낡은 것이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웠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엄마의 곁을 따라다녔다. 재원은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설아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몰래 편의점 주인에게 설에 대해 물었지만 주인은 그저 힘들게 사시는 분 같다는 말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며칠 후 재원은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대학 동기인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은 한때 날카로운 시선과 끈질긴 추적 능력을 가진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지만 지금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재원은 민준에게 지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쌍둥이 아이들 이야기나 점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너무나 추측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우라니 김지우 말하는 거야. 졸업하고 소식이 끊겼잖아. 왜 갑자기 지우를 찾아? 민주는 다소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요즘 잘 지내나 궁금해서. 재원은 얼버무렸다. 민주는 재원의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지만 더 깊이 묻지 않았다. 그는 재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재원은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일단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강단이 있었다.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연락처도 다 바뀌었을 테고 지훈의 가족도 예전에 이사 갔다고 들었어. 민주는 약속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오랜 기자 생활로 다져진 정보 수집 능력은 탁월했다. 그는 옛 인맥들을 동원하고 발로 뛰며 지우의 행방을 추적했다. 며칠 후 민주는 재원에게 연락해 몇 가지 단서를 찾았다고 알렸다. 재원아, 지우의 행방은 찾기 어렵지만 지우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름은 한설아. 그리고 그 설아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대.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설아 그 이름이 재원의 뇌리를 강하게 스쳤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설아가 자신이 공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임을 알아차렸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운명의 끈이 이들을 다시 엮어주고 있는 것일까? 설아 정말이야. 재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런데 설아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대. 쌍둥이 아들인데 한 명이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민주는 재원의 반응에 의문을 품었다. 재원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때가 왔음을 느꼈다. 그는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과 아이의 목에 있는 점에 대해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민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새 날개 모양의 점이라고
너랑 똑같다고, 재원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지우가 너의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재원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가능성이 민준의 입에서 나오자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말도 안 돼. 만약 그렇다면 지우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사라져 버렸을까? 그건 우리가 찾아내야 할 부분이야. 하지만 일단 설아가 지우의 동생이라는 사실과 아이들이 쌍둥이라는 것, 그리고 너와 같은 점을 가졌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봐야겠어. 설아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그녀가 너에게 뭔가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 민준은 조언했다. 민준의 말에 재원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두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우가 겪었을 고통과 그녀의 죽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우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그들이 헤어진 뒤 지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까? 재원은 설아를 다시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는 설아가 아이들과 함께 자주 가는 공원 놀이터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햇살 좋은 오후,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워했고, 설아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재원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아이들도 순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했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다. 설아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지만 재원의 눈빛에서 아기가 없음을 느꼈는지 처음보다는 편안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전에 편의점에서 뵈었던. 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네. 그때 우산 정말 감사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아이들이 많이 닮았네요.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원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얘네는 우진이랑 서준이에요. 설아는 아이들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아이들은 수줍게 재원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다. 재원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우진이와 서준이, 그 이름들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우진이의 목에 있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그는 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지우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임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퍼즐 조각이라면 그는 이제 겨우 첫 번째 조각을 찾은 것뿐이었다. 진실은 아직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재원은 민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밤잠을 설쳤다. 설아가 지우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 작은 점 하나가 시작된 모든 의문들이 이제 거대한 실타래처럼 풀려나갈 것만 같았다. 그는 지우가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를 왜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는 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무작정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인지 묻는 것은 실례일 뿐만 아니라 설아가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재원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그들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는 멀리서 설아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은 어제 받은 장난감 자동차를 소중히 들고 있었다. 설아는 여전히 수수하고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햇살 같았다. 재원은 설아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설아 씨, 아이들 등원시키시는군요. 설아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이에요. 어제 아이들이 장난감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재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여 우진이, 서준이 잘 자고 왔니? 하고 물었다. 아이들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이의 목에 있는 새 날개 모양의 점이 재원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다시금 쿵 하고 울렸다. 재원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설아와 나란히 걸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혹시 설아 씨는 이 근처에 사시나요? 저는 이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원은 자신의 직업 대신 카페 운영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을 재력가로 인식하게 되면 설아가 경계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다. 네, 저기 골목 안쪽에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신다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설아는 살짝 부러운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요. 설아 씨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유치원까지 같이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가는 길에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재원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의 호의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꺼려지는 듯했다. 하지만 재원의 눈빛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네, 그러세요. 유치원에 아이들을 내려준 후 재원과 설아는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재원은 따뜻한 라테 2잔을 주문하고 설에게 편안하게 앉으라고 권했다. 카페 안의 잔잔한 음악과 커피 향이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설아 씨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시나요? 재원은 가장 조심스러운 질문을 꺼냈다. 설아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재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들 아빠가 돌아가셨다니. 그럼 지우는 그는 더 이상 지우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을 미룰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되는 질문을 드렸군요. 혹시 아이들 엄마는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실례라는 것을 알지만 재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설아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의 눈가의 물기가 어렸다. 아이들 엄마는 제 언니예요. 언니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재원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지우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통증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동안의 모든 의문과 추측들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지우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존재도 모른 채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지우는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언니가 지우인가요? 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설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언니? 이름은 김지우였어요. 제 이름은 한설아고요. 언니는 저와 성이 달랐어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언니는 김씨인 외할머니 댁으로
저는 한시인 친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면서 성이 달라졌어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알려준 정보와 일치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저는 김재원입니다. 김지우 씨와는 대학 시절에 만났던 사이입니다. 설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재원 씨, 김재원 씨의 언니가 늘 이야기하던 그 재원 씨가 당신이었군요. 설아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재원을 바라보았다. 재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우에게 미안하고 설에게도 미안했다. 그가 너무 늦게 나타난 것이었다. 지우가 제 이야기를 했나요? 네, 언니는 늘 재원 씨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마지막까지 재원 씨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왜 언니가 그렇게 떠나야만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설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재원은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설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재원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우의 죽음과 쌍둥이, 아이들의 탄생에 얽힌 비밀을 말이다. 언니는 재원 씨와 헤어진 후 많이 힘들어했어요. 언니는 재원 씨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몇 달 뒤에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언니는 이미 만삭의 몸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원 씨 아이들이라고 말했어요. 재원은 충격에 휩싸였다. 제 아이들이라고요? 네, 언니는 재원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많이 아파서 아이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언니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걱정했고 저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것이었다. 재원은 설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지우가 그의 아이들을 임신하고 홀로 고통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끝내 그에게 알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재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우가 왜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지우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그들의 헤어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다. 지우는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났나요? 재원은 겨우 입을 열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아이들을 낳는 과정에서 합병증도 생겼고, 언니는 이미 다른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언니는 항상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을 숨기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재원은 눈을 감았다. 지우의 밝은 미소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홀로 감당했을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두 아이, 우진이와 서준이가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로 다가왔다. 설아 씨,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와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제가 너무나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재원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조용히 재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재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재원 씨도 많이 힘드셨겠죠. 언니는 재원 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원 씨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늘 말하곤 했어요. 그날 이후 재원은 설아와 아이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매일 유치원 등하원 길에 함께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우진이와 서준이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재원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특히 우진이는 재원을 유난히 따랐다. 재원은 우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며 그 아이가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의 눈빛, 작은 버릇, 그리고 목에 있는 그 특별한 점까지 모든 것이 지우와 자신 사이의 사랑의 증거였다. 재원은 민준에게도 모든 상황을 공유했다. 민준은 재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찾은 재원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재원아, 이건 운명이야. 지우가 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일 거야. 이제라도 아이들을 찾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지우도 분명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재원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삶에는 이제 지우의 흔적이자 그의 희망인 두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설아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함께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지우가 왜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지, 왜 아이들을 낳고 나서야 그렇게 급작스럽게 떠나야만 했는지, 설아의 이야기만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어쩌면 지우의 죽음 뒤에는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재원의 마음을 맴돌았다. 그는 단순한 불행한 사고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의문은 앞으로 재원의 삶을 이끌어갈 또 다른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었다. 지우의 죽음과 두 아이, 우진이와 서준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재원은 깊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지우가 홀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찾아왔다는 강렬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두 아들과 지우의 마지막 흔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설아가 있었다. 재원은 그날 이후 자신의 모든 일정을 아이들과 설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이른 아침 설아와 함께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설아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설아의 힘든 생활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장을 보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거들었다. 그는 자신을 억지로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설아와 아이들의 삶에 스며들려고 노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우진이와 서준이는 처음에는 낯선 재원에게 다소 경계심을 보였다. 하지만 재원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으며 서툰 솜씨로나마 블록 쌓기 놀이를 함께했다. 특히 우진이는 재원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아마도 자신과 똑같은 새 날개 모양의 점 때문이었을까. 우진이는 재원의 손을 더 자주 잡으려 했고 잠들기 전에는 재원이 읽어주는 동화를 더 좋아했다. 서준이 역시 형을 따라 점차 재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재원의 굳었던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의 삶에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재원 아저씨,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서준이가 종이접기로 만든 작은 비행기를 내밀었다. 우와, 서준이 정말 잘 만들었다. 아저씨보다 훨씬 잘 만드네. 재원은 진심으로 칭찬하며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서준이는 재원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활짝 웃었다. 재원은 설에게도 진심을 다했다. 그는 설아가 언니의 아이들을 돌보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는지 알았다. 설아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어깨는 늘 무거워 보였다. 재원은 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제안했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재원 씨. 괜찮아요. 제가 제 힘으로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언니에게 약속했어요. 설아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재원은 설아의 자존심을 존중했다. 그는 직접적인 도움 대신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는 설에게 자신의 건축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볼 것을 제안했다. 설아 씨, 제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나 간단한 행정 업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아이들 등하원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가깝고 일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설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원의 제안은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다. 안정적인 수입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시간은 그녀에게 절실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설아 씨는 꼼꼼하시고 성실하신 것 같으니 분명 잘하실 거예요. 재원은 그녀를 격려했다. 결국 설아는 재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렘과 함께 작은 희망을 품었다. 재원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설아는 그가 얼마나 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의 직원들도 재원을 진심으로 따랐다. 그녀는 재원이 단순히 부유한 건축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설아는 재원에게 지우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재원은 설에게 자신의 삶과 지우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재원은 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아 씨, 혹시 지우가 아이들의 아빠가 저라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이 아이들의 아빠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설아의 얼굴에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재원 씨, 사실 언니가 죽기 전에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언니가 아이들을 낳고 나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언니에게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 보내라고 종용했어요.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심장이 좀 약해서 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언니는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결국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사라진 후 언니에게 어떤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언니에게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언니는 그때마다 저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숨어 달아나라고 했고요. 언니는 그 남자들이 누군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그 일로 많이 불안해했고 결국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재원은 설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지우의 죽음 뒤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아이들의 건강 문제와 입양 종용, 그리고 의문의 남자들. 재원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과거 자신의 주변을 맴돌았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그가 잊고 싶었던 임무 속의 악당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설아 씨, 혹시 그 남자들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그들의 외모나 특징 같은 것들이요. 재원은 차분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설아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잘은 모르겠어요. 항상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였고, 딱 한 번 언니를 찾아왔던 남자 중에 목소리가 아주 낮고 음침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언니가 그 남자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는 그런 남자였어요. 재원의 심장이 철렁했다. 대표님, 항상 웃는 얼굴인데 눈은 웃지 않는 남자. 그 즉시 한 인물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동욱, 한때 그의 임무와 얽혀있던 어둠의 배후. 재력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조작하려 했던 냉혈한. 그는 오래전 이동욱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지우의 지방과 얽히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설마 이동욱이 지우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그가 지우와 아이들을 위협했던 것일까? 재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그는 지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 빙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을 받았다. 그는 민준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준의 탐사 보도 능력이라면 이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설아 씨, 이 이야기는 민감한 이야기지만 제가 지우와 아이들의 진실을 꼭 밝혀낼 겁니다. 저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재원은 설아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우를 향한 미안함과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설아는 재원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원이 자신과 아이들에게는 희망이자 구원자임을 알았다. 지우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 그리고 두 아이의 삶을 위협했던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재원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아이들을 찾은 것을 넘어 지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된 것이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전직 특수요원의 날카로운 직감과 결단력이 다시금 깨어나고 있었다. 재원의 마음은 설아가 들려준 이야기에 혼란스러웠다. 지우의 죽음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 의문의 남자들, 그리고 대표님이라고 불렸던 자의 존재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그의 오랜 직감이 맞았다. 지우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위협에 시달리다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재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지우와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 가끔씩 보이던 불안한 눈빛. 그는 그 모든 신호들을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책망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과연 결과는 달라졌을까? 죄책감의 파도가 그를 집어삼켰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원은 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는 어젯밤 설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민준에게 상세히 전했다. 민준은 재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이었다. 이동국이라니 그 자식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단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재원아, 이동국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야. 과거에도 그의 뒤에는 늘 수상한 그림자들이 따라다녔어. 그가 지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이 너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그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이들을 노릴 가능성이 커. 민준의 경고는 재원의 머리를 차갑게 식혔다. 그는 자신의 안전은 둘째치고 아이들과 설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지우의 억울함을 밝히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 내가 이동욱에 대한 정보를 다시 캐볼게. 특히 그가 과거에 지훈에 가족과 어떤 식으로든 엮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그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거야. 네가 말한 대표님이라는 증언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너는 설아 씨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해. 그들에게는 너밖에 없어.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곧바로 과거의 인맥들과 현재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이동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취재력은 빛을 발했다. 며칠 후 민주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냈다. 이동욱은 과거부터 명문가인 김지우의 와가를 탐내고 있었다. 지우의 외가는 대대로 내려오는 고미술품 컬렉션과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동욱은 이 재산을 자신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데 이용하려 했다. 그는 지우의 외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자 지우를 자신의 아들과 강제로 결혼시켜 그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동욱의 아들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이동욱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민준이 찾아낸 지우의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지우가 이동욱과 그의 아들로부터 받은 협박과 괴롭힘의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동욱에게 더욱 시달렸다고 기록했다. 이동욱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자신의 아들의 아이로 둔갑시켜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고, 만약 지우가 따르지 않으면 재원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의 삶까지 위협하겠다고 협박했다. 지우는 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이었다. 재원아, 일기장 내용이 충격적이야. 지우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고 아이들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어. 이동욱은 지우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고 지우는 그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병이 더 악화되었던 거야. 아마도 출산 후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쳐서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재원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지우의 필체에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재원과 아이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원아, 미안해. 내가 이 아이들을 혼자 지켜야만 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재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희생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동구, 그 자식. 재원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의 몸속에 흐르던 전직 특수요원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와 자신의 아이들을 향한 이동욱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다짐했다. 재원은 설에게도 일기장의 내용을 보여주었다. 설아는 언니의 고통스러운 삶과 희생을 알게 되자 오열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했는지 몰랐어요. 설아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야. 설아 씨는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나타났고, 지우가 이런 고통을 겪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저를 용서할 수 없게 해. 재원은 설아를 위로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재원은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동욱은 지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짓밟았을 것이다. 그는 이동욱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파헤쳐 사회에 공개하고 그의 그림자 제국을 무너뜨려야겠다고 결심했다. 민주는 이동욱의 사업체와 관련된 불법 자금 세탁, 횡령, 그리고 폭력 조직과의 연루 등 다양한 비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동욱의 실체를 폭로할 준비를 했다. 재원은 민준을 도우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건축사무소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동욱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사회 곳곳에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 그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원과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재원은 평소에 단련해 온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과 예리한 감각을 다시 일깨웠다. 그는 아이들과 설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나 설아가 사무실로 출근할 때 재원은 늘 그들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들을 지켰다. 어느 날 저녁 재원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있을 때였다. 익숙지 않은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공원 입구에 멈춰 섰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시선은 곧장 우진이와 서준이에게 향했다. 재원은 즉시 위협을 감지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누구시죠? 재원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들은 재원을 무시한 채 아이들에게 다가오려 했다. 이봐요. 애들 좀 잠깐 보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재원은 아이들을 더욱더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그의 목소리에는 전직 특수요원의 날카로운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남자들은 재원의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감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동욱 대표님께서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재원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웃기는 소리. 이동욱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리려 하다니. 그는 아이들을 안고 뒷걸음질치며 설에게 신호를 보냈다. 설아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재원의 눈빛을 보고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칠 준비를 했다. 남자들은 재원에게 달려들었다. 재원은 민첩하게 몸을 움직여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아이들을 안고 있었기에 격렬한 방역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재빨리 아이들을 설에게 건네주며 소리쳤다. 설아 씨, 아이들 데리고 도망쳐 민준에게 연락해. 설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재원은 그제야 온몸으로 남자들을 상대했다. 그의 몸은 오랜 세월 훈련으로 다져진 강철 같았다. 그는 맨손으로 두 남자를 제압하며 그들이 더 이상 설아와 아이들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한때 유령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특수요원의 능력을 다시금 증명했다. 남자들은 재원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후퇴했다. 그들은 재원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재원은 아이들과 설아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멈췄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동욱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가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전면전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했다. 재원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렸다. 그는 이동욱과의 정면 승부를 예감했다. 지우를 위한 복수, 그리고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공원에서의 충돌 이후 재원은 이동욱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전면전을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의 분노는 지우의 억울한 죽음과 아이들을 향한 위협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의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전직 특수요원의 본능과 결단력이 깨어났고 그의 심장은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찼다. 재원은 설아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나 설아가 사무실로 출근할 때 항상 그림자처럼 그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비워두고 설아의 빌라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위기 상황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설아와 아이들에게 긴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과 대피 경로를 숙지시켰다. 아이들은 재원 아저씨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에 안심했고 설아는 재원의 든든함에 큰 위로를 받았다. 민주는 재원으로부터 공원에서의 습격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재원아, 이동욱 이 자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야. 이제 숨을 필요 없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해. 민주는 이동욱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이동욱이 운영하는 재단이 사실은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가 거대한 지하 경제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특히 이동욱이 지우의 외가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사용했던 위조 문서와 협박 녹취 파일까지 손에 넣었다. 민주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한데 모아 폭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에 동시 보도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익명으로 검찰에도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동욱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권력과 돈을 이용해 재원과 민준을 압박해왔다. 민준이 정보를 흘린 언론사에는 거액의 광고를 빌미로 기사 보도를 막으려 했고 검찰 내부에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수사를 지연시키려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비밀 조직을 이용해 재원과 민준의 주변을 미행하고 도청했으며 심지어는 민준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자료를 훔치려 시도하기도 했다. 재원아, 그 자식의 손이 상상 이상으로 넓어. 언론사들도 압력을 넣어서 보도를 꺼리고 있고 검찰에서도 움직임이 시원치 않아. 민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아, 민준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 재원은 민준을 다독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재원은 민준과 함께 이동욱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동욱의 주요 자금줄인 불법 카지노 사업장을 알아냈고 민준은 그곳에서 이동욱의 비자금 장부를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 장부에는 이동욱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동욱은 자신의 비리가 서서히 드러나자 더욱더 광폭해졌다. 그는 재원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최정의 용병들을 고용하여 재원을 습격하게 했다. 어느 날 밤, 재원이 설아의 빌라 근처를 순찰하고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재원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둔기와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김재원, 여기까지다.
이동욱 대표님께서 너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셨다. 순순히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다. 남자 중 한 명이 으르렁거렸다. 재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재원은 망설임 없이 싸움에 임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을 예측하고 회피하며 빈틈을 찾아 방역했다. 그의 주먹은 강철 같았고 그의 발차기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특수요원의 전투 본능이 완벽하게 깨어난 순간이었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을 역이용하고 주변 사물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는 한때 유령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의 전투력은 상대방을 압도했다. 남자들은 재원의 예상치 못한 강함에 당황했다. 그들은 재원이 평범한 건축가인 줄 알았지만 그는 마치 전문적인 킬러와도 같았다. 몇 분간의 격렬한 싸움 끝에 재원은 모든 남자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동욱의 지시임을 알았다. 재원은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안전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민준에게 이동욱에 대한 폭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강조했다. 민준아, 지금이 기회야. 그 자식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 우리가 한 발 더 앞서야 해. 민준은 재원의 말을 따랐다. 그는 준비했던 폭로 기사를 즉시 공개했고 검찰에도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넘겼다. 이동욱의 비자금 장부와 지우에 대한 협박 증거는 언론과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대중들은 이동욱의 이중적인 얼굴에 분노했고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동욱의 그림자 제국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정치적 후원자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도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동욱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광분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아이들을 직접 납치하여 재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용병들을 이끌고 설아의 빌라로 향했다. 그 시각 재원은 민준으로부터 폭로 기사가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는 이동욱이 곧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설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재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직감했다. 이동욱이 이미 움직였다는 것을. 재원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설아의 빌라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설아와 아이들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강렬했으며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이동욱과의 마지막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 모든 악몽을 끝낼 때가 온 것이다. 재원의 발걸음은 맹렬했다. 설아의 빌라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그의 뇌리에는 오직 아이들과 설아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동욱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예감은 불길하게 맞아떨어졌다. 빌라에 도착했을 때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다. 재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가구들은 뒤집혀 있었고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설아는 두 아이를 끌어안은 채 벽 한쪽 구석에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아이들은 재원의 등장에 흐느끼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동욱과 그의 마지막 남은 용병들이 설아와 아이들을 애워싸고 있었다. 이동욱의 얼굴은 분노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재원 내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망쳐 내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재원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한때 유령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특수요원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는 한순간에 이동욱의 용병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하며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가구 파편들과 주변 사물들은 그의 손에서 무기가 되었다. 용병들은 재원의 압도적인 힘과 기술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재원이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투의 화신님을 그제야 깨달았다. 이동욱은 재원의 믿을 수 없는 전투력에 당황했지만 이내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는 설아와 아이들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라.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저것들을 죽여버릴 거야. 재원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아이들과 설아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빌라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이 재빠르게 폭로 기사를 공개하고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빌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동욱은 당황했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는 총구를 재원에게 돌리며 방가쇠를 당겼다. 그러나 재원은 이미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고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 찰나의 순간 재원은 방역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동욱의 손목을 노려차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동시에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여 이동욱과 남은 용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이동욱은 체포되면서도 재원을 향해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쳤다. 김재원 내놈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재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재원은 이동욱이 완전히 제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설아와 아이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우진이와 서준이는 재원의 품에 안겨 흐느꼈고 설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여 현장을 수습했다. 재원은 어깨에 작은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경찰서로 향했다. 민주는 이미 그곳에서 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원아, 괜찮아. 정말 걱정했어. 민주는 재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난 괜찮아. 설아 씨랑 아이들은 무사해. 그게 가장 중요해. 재원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경찰 조사에서 재원은 지우의 일기장과 민준이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했다. 이동욱의 모든 범죄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지우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이동욱의 협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간접 살해와 다름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동욱은 살인교사, 재산 강탈 미수, 불법 자금 세탁, 폭력 조직 운영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그림자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재원은 설아와 함께 법원에서 우진이와 서준이를 자신의 친아들로 정식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재원의 오랜 꿈이었던 가족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법적인 절차가 끝난 후 재원은 설아와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삶에는 이제 지우의 사랑과 희생의 결실인 두 아들, 그리고 함께 고난을 이겨낸 설아가 있었다. 재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그는 잘 나가던 건축 사무소를 정리하고 아담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그곳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집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했다. 거실에는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진 놀이방이 생겼고 마당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네와 미끄럼틀이 설치되었다. 설아는 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집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형식적인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설아는 재원의 도움으로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여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재원은 그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매일 저녁, 재원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고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우진이와 서준이는 아빠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재원은 그들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설아는 그런 재원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언니 지우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분명 행복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원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그는 돈과 명예 대신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우진이와 서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었고 설아의 따뜻한 눈빛은 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지우의 희생으로 얻어진 이 새로운 가족은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영원히 지속될 사랑과 행복의 시작이었다. 길고 긴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Millionaire didn't know he had a son until he saw a humble mother. Begging with twin boys identical 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운명의 장난, 사랑과 상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재원과 설아, 그리고 두 아이 우진이와 서준이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섰던 재원의 용기, 그리고 언니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설아의 희생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도전들로 가득하지만 결국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진실된 관계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임을 믿습니다.